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 초법적인 권한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 시각으로 다음 달 10일 오전에 열립니다.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리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충돌 직전 운전대를 살짝 틀어 참사를 막고 자신은 숨졌습니다. 중국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자가용 택시처럼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자가용 화물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불법 운송의 현장, 그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법을 지키는 화물차주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겠다고도 했는데요. 취임 당시 가격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20%에 가까운 상황. 이렇게 치솟은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초인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더 센 정책을 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입니다.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9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와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예상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허가제라는 초강력 정책까지 등장할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택 거래 허가제예요. 주택거래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정한 방법의 주택 구입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어제 뉴스의 유튜브 설문조사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셨던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대통령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장관,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먼저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싸늘한 시선, 김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과 관련해 공개 경고했습니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만든 인사안을 먼저 보여줘야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협의를 했다는 관행에 대해서는 초법적인 권한과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검찰 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기적인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만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윤 총장이 끌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수사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고초를 겪었다, 마음에 빚을 졌다며 한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초로 표현하면서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나오는 것과 별개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현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조 전 장관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이제는 놓아주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사퇴했을 때도 검찰개혁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뎠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했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오늘 대통령 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백분간 남탓만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을 감싼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진솔한 답변이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에 빚 너무 많이 졌다.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지금 교도소 가야 될 조국을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흑점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다며 100분간 남탓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는 국회 탓, 경제는 언론 탓, 안보는 시간 탓도 모자라 심지어 조국 사태는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도 망상, 가짜뉴스, 적폐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반성은 없고 망상만 있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을 인사학살한 것을 두고 존중되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답한 것은 스스로가 검찰 조사가 두려운 적재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깊게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과제를 빠짐없이 뒷받침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총선 승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전히 검찰 권력이 막강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 속전속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엔 윤석열 사단을 대거 해체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증권 범죄나 먹거리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조직까지 없애버려서 여기저기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직접수사부서의 대폭 축소입니다. 인권 강화와 민생안전 수사, 공소유지 집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세 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 나머지 3개는 공판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축소에 직격탄을 맞은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민생안전이란 취지와 어긋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개미투자자를 올리는 경제사범을 도맡아온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범죄 전문성을 갖춘 증권범죄 합수단이 없어지면 주가 조작 등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증권범죄 합수단은 조국 전 장관이 가해 사모펀드 투자 연루 의혹을 받는 상상인 그룹 수사도 맡아왔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관련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폐지 결정도 민생 집중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법무부가 직제 개편을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역량 약화가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할 동안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도 앞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글을 남기고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냐는 기자 질문에 즉답을 피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선 초법적 권력이란 표현을 2차례나 입에 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차 법무연수원을 찾은 윤 총장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 총장이 머물던 법무연수원 안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려졌습니다. 지난해까지 대검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베스트셀러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검사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을 거대한 사기극에 비유했습니다.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뀐다며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운 자부심을 품고 떠난다며 사퇴 의사도 밝혔습니다. 김 검사의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항의성 사표가 늘 것이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좌천된 윤석열 사단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이 섞인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제기 때문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논란에 휩싸였죠. 문자 원문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만 더 붙었는데 이 과정에 법무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롱 메시지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는 안부 내용입니다. 법무부의 공개 의도대로 조롱과는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 지난 7일 사전 통보 없이 검찰 인사위원회가 전격 소집됐다는 언론 보도 직후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의 문의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강 전 차장이 인사위 안건과 인사 구도 등을 물었지만 즉답이 없었고 자정이 넘어서야 엉뚱한 답이 온 것이라는 재반박도 불러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논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데 법무부의 이 문자 메시지 공개, 이 지검장의 뜻이 아니라 더 윗선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논란이 불거진 뒤 상사가 달라고 했는데 그게 공개된 것이라고 채널A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상사로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뿐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자 내용 공개는 법무부 방침에 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자세한 과정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한 이유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보도가 언급돼 속상하다.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한 말입니다.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의 보도에는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 2009년 검찰을 떠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전 부장은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검찰에 보냈습니다. 해당 보도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여름에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인연 등으로 볼 때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는 발언을 했다가 해당 방송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보도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 흘려 의도적인 망신 주기를 했다는 여권의 주장이 검찰 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것에 대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속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이 대면 조사를 요구한다면 적극 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최장수 이낙연 총리가 물러나고 신임 정세균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총리직과 함께 지역구도 맞바꾸게 됐죠. 그런데 이 전 총리, 정 총리가 쓰던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물려받지 못하게 됐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세균 신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물러나는 이낙연 전 총리는 2년 7개월 전 취임식 때와 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이임식 없이 정부청사 출입문에서 짧은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질책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에서 전셋집까지 구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지역구인 정세균 총리와 자리를 맞바꾸는 셈인데 정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은 물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전 총리 측은 정 총리 측에 사무실을 물려받아 쓸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실을 물려받게 될 경우 전임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가 돼 후임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 총리의 국회의원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이 사무실은 그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종로 출마가 확정되면 지역구 사무실을 따로 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주류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 청와대 출신 참모들은 대통령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닐까요? 황아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배구대회 행사장에서 민영배 전 대통령 사회정책 비서관이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죠. 작년 여름에 갔다가 올가을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가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잘 하다가 이제 가서 준비해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겁나게 기분 좋습니다. 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모습을 담은 선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의 대통령 마케팅에 당내 경쟁자들은 불만입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노력을 한 거고 다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더 특혜를 받는다? 그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느껴지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문재인 청와대 경력 사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력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경선 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시작할까요? 네, 착각일까요? 모르쇠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얘기입니다. 바로 이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습니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네, 초 대통령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먼저 이 발언은 윤종원 전 대통령 경제수석을 기업은행장에 앉힌 게 낙하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사실상 공공기관이고 따라서 인사권도 대통령한테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낙하산 기업은행장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기업은행장 내정설이 돌았었을 때 야당인 민주당은 막고자 노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네, 그 같은 기업은행장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했을 때는 민주당이 비판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똑같이 지금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네요. 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기업은행장에 앉히려 하자 민주당은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 관치금융의 폐습을 끊어야 한다. 그때는 독극물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된 겁니다. 그럼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비판했던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던 걸까요? 윤종원 행장은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면서 열흘 넘게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많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는데 한겨레 신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전 정부 때는 민주당이 기업은행장 낙하산에 반대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기자는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2017년 4월 문재인 캠프는 전국 금융산업노조와 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 이런 문구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남 비판하긴 쉬워도 본인이 하면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현 정부도 계속 인사가 시끄럽네요. 문 대통령은 밀실 인사 논란을 끊겠다면서 대선 때 이런 제도를 약속했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저는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하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 인사가 잘못됐다면 두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리고 또 그 기록을 반드시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에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 인사 추천 실명제는 흐지부지 됐는데요. 오늘 기업은행 노조는 대통령 발언 이후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집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소중한 약속을 지켜준다면 모든 투쟁을 당장 끝내겠다. 네, 오늘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제 가볼까요? 예, 파티 옆 규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제 저녁 여권은 묵은 숙제를 모두 해결했는데요.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여당은 잔치집 분위기네요. 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본회의가 끝난 뒤 잔치가 열렸습니다. 네. 여당은 50여 명이 음식점에 모여 축배를 든 겁니다. 건배사는 검찰 개혁과 총선 압승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자유한국당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총리 인준투표라고 난 이후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로텐도로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파티업 규탄, 정치가 실종된 20대 국회의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략이 없다 이런 비판들도 좀 있던데요. 예,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대규모 장애 집회도 열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죠. 다만 오늘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춘향전에 나오는 가성고처 원성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접도 받았으니 그리나 수지에 올리지요. 가성고처 원성고. 운봉, 이 글에 독이 들었소. 네, 여당의 노래 스토리를 원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미 같네요. 예, 92일 뒤 총선에서 누가 웃을지 두고 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역대 총선을 보면 샴페인을 먼저 터트린 쪽이 결과는 안 좋은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민심은 정치 머리 위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부산 공포의 내리막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레미콘 차량 기사가 숨졌는데 알고 보니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핸들을 꺾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차량들로 북적이는 교차로. 신호대기 중인 차선에서 레미콘 한 대가 나타나 교차로를 가로지릅니다. 교차로를 지난 레미콘은 교각을 들이받는 뒤에 겨우 멈춰섭니다. 한 방에 꽉 차가 그냥 찌그리게 붙어있지. 오전 11시쯤 부산 백양터널에서 신모나 교차로 방향으로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사고가 나는 모습입니다. 운전자 62살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이 씨의 희생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주변 차들에게 위험을 알렸고 사고 직전 방향을 교각 쪽으로 틀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실 부딪히는 각이었어요. 근데 레미콘 기사님께서 핸들을 살짝 꺾으셨어요. 사고 구간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립니다. 도로 허용 기준의 한계치인 경사 9.6도의 급격한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탓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야도 좁아지니까 불안감이라고 할까 뭐 아찔함?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일어난 교통사고는 28건에 이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4.5톤 화물차와 통합버스가 부딪혀 학생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내리막길 구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국종 교수에게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 녹음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논란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아주대 의료원장을 지내고 있는 유희석 원장. 이 교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이어갑니다. 이 녹취를 공개한 방송사는 외상센터 운영 문제로 이 교수가 한국을 떠나는 것도 고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교수는 병원 측과 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번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해당 방송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직전에 녹취된 걸로 추정했지만 아주대병원 측은 4, 5년 전 녹취라며 국정감사 전후로 불거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닥터 헬기 소음 민원과 외상센터 인력난을 토로했습니다. 기존에 월급을 주고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예산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막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장으로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정말 헬기 소리 자체가 문제라고 정말 생각하시는지 좀. 병상이 부족해 63차례나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측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중재 이후 외상센터 병상 문제는 정상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측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이 교수는 지난달 해군의 해외 합동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병원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입국하는 이 교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 서거 33주기입니다. 아들의 유해를 강에 뿌리며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말을 남겨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박 열사의 아버지가 생전에 쓴 일기장이 공개됐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33년 전 오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을 받고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어둠의 시대 공권력이 앗아간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는 세상을 향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10살 33번째 기일을 맞아 열린 추모식. 더 이상 아버지 박정기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슴에 눌러놓은 못다한 말들을 손글씨로 20년간 적어내린 일기장을 남겨놓고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 15건에 이르는 일기장 곳곳에는 떠나간 아들을 그리는 애끓는 부정이 묻어납니다. 천지가 무너지고 비바람의 천둥이 머리에 와닿는 것 같다며 아들을 잃은 비통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안경 너머로 흘러넘친 눈물로 젖은 일기장에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적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는 강산이 3번 넘게 바뀌어도 채워지지 않는 막내 동생의 빈자리를 실감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그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박종철 열사 아버지의 일기장 가운데 일부를 디지털 자료로 보존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검수를 거쳐 추가 공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요즘 신선 배송, 새벽 배송이 늘면서 화물차 많이 다니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영업 화물차와 무허가 화물차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불법 화물차를 알선하는 현장까지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하얀색 번호판과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있습니다. 개인이 화물을 운송하고 수당을 받는 유상 운송인의 경우 현행법상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얀색 번호판을 단 개인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공공연한 불법 운송의 현장, 그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이곳에는 고기를 배달하는 화물차가 수없이 드나듭니다. 20년 넘게 화물 운송 일을 하고 있는 성정용 씨. 경기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해마다 일거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조금 제가 지금 업무는 좋은데 차들이 이제 너무 많고 일감은 줄고. 운 좋은 날엔 하루 3건도 배달하지만 공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 화물차의 영업 때문입니다. 원래 자가용들은 이게 영업에게로 오면 안 되는데 암암리로 많이 해요. 우리가 10만 원 받으면 쟤네들은 뭐 7, 8만원만 줘도 세금 내는 거 없고 그냥 모는 거잖아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화물 차량은 359만여 대.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차량은 41만여 대, 12%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유상 운송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의 화물 차량만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되는 거죠. 자가용하고 택시라는 거죠. 택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2천만 원이 넘는 영업용 번호판 비용과 세금 탓에 상당수 개인 화물차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화물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가용 기사들한테 오더를 내려주는 회사가 있어요. 어머니 불법이죠. 주로 새벽에 많이 이루어져요. 겨울이라 아직 컴컴한 새벽 5시. 차량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들어가요. 흰색 번호판의 화물차 기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사가 찾은 곳은 알선업체 사무실.
출석부로 사용하는 칠판에 이름을 적어둡니다. 이 시간을 보시네 다들. 가장 먼저 출석한 자가용 화물차 기사는 알선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은 뒤 의뢰인의 물건을 싣고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번화가. 차에서 물건을 내린 기사가 식당에 식자재를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운송비를 받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운송 행위를 하는 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운송을 하시려면 노란색 번호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냥 남바가 비싼 거죠. 비싸게 그랬죠. 한 2,000원 나올 거예요. 몰라요. 힘드니까 이거 하는 거지. 자가용 화물 차량 기사들에게 일감을 알선해주는 업체. 2년 전 불법 알선으로 기소돼 벌금까지 냈지만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나는 매우 알선업체가 한 6군데 돼요. 일반 영업용 차량이 들어도 맞추지를 못해, 당차를. 불법이긴 한데. 저 어떻게 보면 영업은 너무 불법이라고. 서울의 한 화훼단지. 상당수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신고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기동식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해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고발해도 소용없는 그런 처지야. 당국은 신고나 제보에만 의지할 뿐 자체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상금식 제도가 있거든요. 경찰이나 이런 불교세지 협조를 해갖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행해지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 법을 지키는 쪽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도로가 푹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시내버스가 이렇게 처박혔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물론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까지 땅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시민이 26명입니다. 베이징 권호역 특파원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내리고 타던 중 갑자기 도로가 폭삭 내려앉습니다. 도로에 서 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땅속으로 떨어졌고 가로등까지 쓰러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6명이 숨졌고 4명은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땅속 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쏟아지면서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当时您过去的时候，坑洞里面能看到人吗？看不到，看到是水往出流。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광저우시의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는 트럭과 자전거가 깊이 38m의 땅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 달 넘는 수색 끝에 시신 3구를 수습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싱크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딴 싱크홀 사고에 대형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우크라이나 민항기 격추 참사로 궁지에 몰린 이란 정부가 공포 정치에 나섰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자 시위대를 향해 실탄까지 쏘며 해산에 나선 겁니다. 이란은 실탄 발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인터넷에는 당시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광장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은 여성이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싸줍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여성도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민항기 격추 사실을 숨긴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 정부는 실탄 발사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모든 게 외세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عوامل امریکایی‌ها و عوامل کشورهای بیگانه اگر بخوان در گوشه‌ای در این کشور
그러나 이란 유일의 여성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위선적인 나라가 싫다며 망명을 선언하는 등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격추 경위를 조사 중인 우크라이나 등 민항기 격추 피해 당사국들은 이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We will not rest until there are answers. We will not rest until there is justice and accountability. 외신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은폐하려다 체제 붕괴까지 이른 구소련의 전철을 이란 정권이 밟게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호입니다. 인도 정부가 입주민들을 퇴거시키고 멀쩡한 고층 아파트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채에 2억 원짜리 되는 아파트였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층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으며 거대한 먼지 폭풍이 솟구칩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 2동도 폭약이 터지자 힘없이 쓰러집니다. 한 채에 우리 돈 2억이 넘는 멀쩡한 아파트 4동이 폭파된 것은 인도 정부의 명령 때문입니다. 환경보호구역인 강가에 규정을 어기고 지은 아파트라는 겁니다. 강제로 내쫓긴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은 4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는 양복, 아래는 팬티만 입은 채 지하철을 기다리는 한 남성. 알고 보니 지하철 역사한 모든 이들이 바지를 벗은 상태입니다. Jsme se téhle akce je o tom, že chceme lidi pobavit v metru jako takovém. Chceme, aby se koukali kolem sebe a nejenom do svých telefonů nebo knížek, ale i to se děje kolem nich. 17년 전 1월 초 뉴욕에서 시작된 바지 안 입고 지하철 타기 이벤트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행사 초기엔 선정성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상에 재미를 더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런던, 베를린 등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눈밭에 SOS라는 거대한 구조 신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알래스카 외딴 지역에 홀로 살던 남성이 화재로 집을 잃고 눈밭에 고립됐다가 3주 만에 구조된 겁니다. I didn't have any socks in my boots, and I was just wearing pajamas at that point and pineapples. I'm allergic to pineapples. I ate them anyway because it's what I had. 통조림 몇 개로 3주를 버티던 이 남성은 지역 구조대에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2달 전 한미 군 당국이 미국 본토에서 북한 핵무기 제거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제 타격을 포함해 북한 수뇌부와 대량 살상무기 제거를 담은 작전 계획 501호를 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사능 보호장구를 착용한 군인들이 비밀시설에 침투해 시료를 채취합니다. 군인들이 나오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고 시설은 흔적조차 알 수 없게 초토화됩니다. 미국 메릴랜드 제20화생방사령부 핵실험장에서 진행된 훈련 모습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북한 핵 제거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의정부 미군 훈련장에서 북한 대항군에 맞서 지하시설 침투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했는데 넉 달 만에 추가 훈련을 미 본토에서 진행한 겁니다. 비슷한 시기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참여해 북한 수뇌부 생포훈련까지 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거나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선제타격, 그리고 북한 수뇌부와 핵무기 제거 등이 담긴 작전계획 501호 숙달에는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군사작전, 즉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weapon systems that they have do pose a real risk that we can convince Chairman Kim to move away from the nuclear weapons as their great wall of protection. 미국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떤 식으로든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냄새도 엄청 매우네. 119 신고 들어주세요.
다양한 매운맛 도전 영상들입니다. 도전하는 매운맛 수위도 높아지다 보니 음식이 매워서 사고가 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내건 식당들도 있는데요. 경고 문구만 있으면 정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경고 문구를 붙인다고 어떤 경우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신발이 없어져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인데요. 누가 신발을 훔쳐갔다면 업주 역시 관리 소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이 매운 음식을 파는 행위는 관리 소홀이라거나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매운 음식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인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지만 매운 음식은 기호성 식품으로 분류해 금지 대상은 아니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그렇긴 해도 식당 업주도 보호 의무를 지는 만큼 위험한 음식일 경우 아동과 노약자에게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한 시간을 두고 빨리 많이 먹는 도전자를 가리는 이른바 푸드파이터 이벤트 식당도 경고 문구를 붙이면 사고가 나도 책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제한 시간 15분이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전자 본인이 동의해서 참여한 만큼 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지하철 승강장이 자주 나오는데 승객이나 지하철은 어떻게 막을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비밀의 공간이 있다는데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들이 지하철 승강장으로 뛰어내려옵니다. 그 밑에 아시는 승강장 있어. 곧이어 선로 위에서 범인과 아슬아슬한 총격전을 벌입니다. 영화 속 이 장면은 촬영 세트가 아닌 실제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신설동역 승강장입니다. 이 선로 옆에 빨간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밀 통로가 나옵니다. 일반인들은 드나들 수 없는 유령 승강장입니다. 지난 1974년 1호선 건설 당시 5호선 환승 구간으로 쓰기 위해 미리 지어놨지만 계획이 바뀌면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열차가 지나는 건 하루 13번, 운행을 마치고 정비소로 들어갈 때뿐입니다. 노란 안전선은 흐릿하게 남아있고 여기름이 적힌 판은 46년의 세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트와이스나 엑소 같은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합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자 하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106건 정도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당역 개찰구 맞은편 통제구역의 문을 열면 축구장 절반 크기만한 비밀 공간이 펼쳐집니다. 지난 1994년 지하철 10호선 건설에 대비해 환승통로로 지어놓은 곳입니다. 서울시 안에 이런 유령 승강장은 신설동역과 신당역을 포함해 5곳. 지하철 건설 계획이 바뀌면서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서울시는 이곳들을 촬영지로 활용하거나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기생충,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6개 부분에나 이름이 올랐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순간 배우 송강호 씨의 반응부터 박지혜 기자와 함께 보시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카데미상 후보 발표를 지켜보는 배우 송강호. 바로 옆 박신혜 제작자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마침내 후보로 지명된 순간 And Parasite. 왼쪽 팔을 치켜들고 환호합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건데 아카데미가 외국 영화에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Parasite and Parasite. The first foreign film to do this well. In South Korean films get in for international feature, then of course first South Korean films get in for Best Picture. 기생충은 작품상을 포함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우리 영화가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건 100년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입니다. 변수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작품 자체가 가진 힘이라든가 강렬함이라든가 지금 현지에서의 열기를 보면은 분명히 수상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함께 받은 영화는 전 세계에서 단 한 편뿐입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되면 65년 만에 2개 상을 거머쥔 영화가 탄생합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10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윈도우 깔려있는 컴퓨터 사용하신다면 어떤 버전인지 지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늘부터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끊었는데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황규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 업소에서 사용하는 포스기. 이제 해킹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포스기에 설치된 윈도우 7의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10하고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포스회사 쪽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 이곳에 있는 가게 8곳을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그중 7곳에서 아직도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지원이 종료된 윈도우 7은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제 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언제 유출될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기술 지원이 종료된 윈도우 XP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금전적인 피해나 해킹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제어판에 들어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됩니다. 저렴하지만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윈도우 인증키는 추후 보안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마핑보이라고 아시나요? 걸레질 하다의 마핑과 소년이 합쳐진 말인데요. 코트에 땀이 떨어지면 선수들이 넘어질까 빠르게 달려나가 바닥을 닦습니다. 김태욱 아나운서가 직접 경기 중 마핑보이로 투입됐습니다. 때론 분위기도 띄우고 나가야 할 때와 들어와야 할 때 빠른 판단은 필수입니다. 돌발 상황도 늘 대비하는 농구장의 숨은 일꾼. 바로 마핑보입니다. 오늘 경기장 바닥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 경기 시작 5시간 전부터 바닥을 닦고 사용할 공을 점검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울리지 말고 선수도 감독도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플로우가 미끄러진 상태에서 부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저희 선수들이 땀 흘리면서 뛸 때 충분히 안심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실전 투입 전 마지막 테스트. 네, 물이 떨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운전하십니다. 이야, 이것도 거요? 경기가 시작되고 점점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선수들의 발과 바닥을 집중해서 지켜보는데요. 선수가 넘어지자 바로 뛰어나갑니다. 긴장됐지만 배운 대로 꼼꼼하게 닦습니다. 정신없이 코트를 왔다 갔다 합니다. 쉴 틈 없이 바닥을 닦다 보니 어느새 경기는 끝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급여는 최저 시급 수준. 하지만 무엇보다 노고를 알아주는 분들이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선수들 안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경기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농구가 좀 더 인기가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농구장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코트를 뛰어다니는 마핑보이. 그들의 열정이 농구장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난 주말 프로농구에서 KGC의 태업 논란이 불거졌죠. 오늘 KBL이 김승기 감독에게 한 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경기 막판 7점 차. 이재도의 파울이 지적되자 내내 판정에 불만이 있던 김승기 감독이 폭발하고 주전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입니다. 경기를 여기서 지금 접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공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 KBL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승기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화가 좀 나 있었는데 감독으로서 좀 자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별할 게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건 잘못했고요. KBL의 결론은 중징계였습니다. 한 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태업 논란에 경기 후 심판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까지 감안했다고 KBL 측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모처럼 겨울다운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예년 수준의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다시 탁해질 수 있어서 대기질 예보 세심히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동부와 일부 강원 내륙 그리고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모레까지 영하 12도에 가까운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동쪽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월은 주택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화재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인데요. 주택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불 옆에는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11도로 오늘만큼이나 춥겠고요. 낮에는 영상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예년 기온 웃돌면서 다시 온화한 겨울 날씨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년의 고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떤 삶을 꿈꾸냐?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고요.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광장에서 그렇게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4대강을 자전거를 타고 일주하고 싶다고 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불행하게도 지금 자신이 꿈꾸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는 전직 대통령들을 떠올렸을까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끝난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꼭 그 꿈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국민도 행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